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이의 소리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중에 최근에 흑백요리사 시즌2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너무나 재밌게 봤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1이 조금 더 경쟁이라든지 좀 자극적인 편집 뭐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치우친 약간 서바이벌 느낌이 더 강했다면, 저는 이번 시즌에서는 물론 똑같은 서바이벌 형식이긴 했지만 그곳에 출연하는 요리사들에 대한 존중과 어떤 존경 같은 게 잘 담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 경력을 자랑하는 뭐 장인분들에 대한 존경심도 잘 묻어나기도 하고요. 어떤 요리하는 사람들, 나아가서 하루하루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어떤 헌사로 보여지는 부분들도 있었어서 저는 되게 감동받으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런 감동에는 이 마지막 엔딩이 진짜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승전에서 그 우승자분이 보여준 그 서사가 마치 어떤 소년 만화의 엔딩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의 엔딩을 보는 것 같기도 해서 이 어떤 기승전결, 활용점정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 흑백요리사 시즌2의 결승전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이 최강록 씨가 우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이 흑백요리사 2 결승전에는 요리 괴물인 이하성 셰프와 또 백수저였던 최강록 셰프가 이제 올라갔죠. 그런데 여기서 두 사람이 이제 나를 위한 요리를 주제로 각각 요리를 만들고 심사위원들 앞에서 이야기를 좀 풀어놓는데, 이 스토리텔링의 방식이 두 분이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꽤 비슷할 수 있는데 좀 뜯어보면은 굉장히 다르고, 어떤 중요한 요소가 빠져 있고 어떤 분에는 들어있기도 하고, 또 이 스토리의 어떤 종착 지점이 좀 달랐다는 점에서 저는 좀 다뤄보고 싶어요. 자, 먼저 이하성 셰프의 또 스토리텔링에 대해 한번 분석을 좀 해보자면요. 일단 그 첫 단추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정서를 좀 건드릴 수 있는 어릴 적 얘기를 꺼내셨죠. 그래서 아버지랑 주말마다 목욕탕 막 억지로 끌려가서 그거 끝나고 순댓국을 먹었던 기억을 먼저 풀어놓고, 이제 그 다음에 20살 이후에 이제 미국이랑 유럽 같은데 이제 유학을 가서 유럽이랑 미국이랑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어디 마음 두고 정착할 데가 없었는데 적응하고 뭐 계속 굴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저는 순댓국이 생각이 났었고, 제일 먼저 찾는 음식이 저는 순댓국이거든요. 요리를 막 공부를 하면서 좀 쉽지 않았던 그런 시간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에 순댓국이 소울푸드처럼 돼서 한국에 올 때마다 가장 먼저 찾는 음식이 되었고, 그래서 이 결승 요리로 이하성 셰프는 이 순댓국을 좀 재해석한 리파인된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맞나요? 아무튼 이제 약간 파인 다이닝에서 볼 것 같은 그런 요소들을 넣은 새로운 순댓국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유년 시절에 가족, 특히 부모님과의 그런 어릴 때의 기억, 이런 것들은 다들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굉장히 좋은 소재였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방송상 편집이 됐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목욕탕, 순댓국, 이 A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이어졌던 20, 30대 때 해외에서 타국에서 해외살이를 하면서 겪었던 약간 고난? 고단함? 이런 것들을 얘기하셨는데, 이 두 개가 이 어떤 연결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연결이 잘 안 됐던 이유가 또 핵심 정서가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하성 셰프는 그 넷플릭스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인터뷰를 보면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또 해외로 건너가서 또 주방이라는 곳이 또 얼마나 힘들어요. 또 아시안 차별이 있는 또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런 좀 전쟁 같은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강해 보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오셨던 것 같아요. 그게 생존 전략인 거죠.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염 같은 경우도 그냥 기른 부분도 있겠지만 좀 더 세 보이니까 이제 다른 셰프들하고 좀 대적할 때, 현지인 사람들하고 막 대적할 때 내가 만만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게 굉장히 유용했던 부분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하성 셰프님이 조곤조곤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사실 그런 대화에서 느껴지는 결이 있는데 되게 부드러운 부분도 많으신 것 같고 감수성도 풍부하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인데 내가 좀 세 보여야 한다. 강해 보여야 한다라는 일종의 방어 기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감정, 정서로 접근을 하지 못하셨고 그 해외에서 힘들었던 경험을 얘기할 때도 뭐 이런저런 일들로 좀 굴렀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쳤다는 거죠. 근데 제가 좀 굴렀죠. 이건 사실 정서가 없죠. 그냥 어떻게 보면 살짝 센 척하는 표현인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정말 외로움이 이런 거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라든지 이런 정서가 있었으면은 아마 저는 훨씬 더 이하성 셰프의 스토리도 더 빛을 발했을 것 같고 내러티브가 완성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상상해서 좀 보태보자면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어릴 적 아버지랑 매주 목욕탕에 가서 끝나면 순댓국을 먹었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냥 별 감흥이 없었었다 사실. 그런데 20살 이후로 바로 이제 해외로 떠나서 언어도 잘 안 통하는 곳에서 이 요리를 내가 배우겠다고 포부를 가지고 막상 갔지만 힘든 일이 정말 많았고 무엇보다도 그런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밤마다 외로워지는 순간들이 있었다. 그래서 낮에는 막 화려한 음식을 만들고 근사한 곳에서 막 일을 하지만 밤마다 방에 돌아왔을 때는 외로운 나를 보게 되고 그때마다 한국에서 먹었던 순댓국이 생각이 나더라. 왜냐하면 순댓국이 곧 나의 가족이자 또 고국이자 또 고향이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자면은 이제 해외살이를 하는 와중에 가끔 한국에 돌아와서 아버지랑 순댓국을 종종 먹기도 했는데 이제 어릴 때와는 다르게 부쩍 나이가 드신 나의 아버지. 해외살이를 하니까 가끔씩만 한국에 오게 되는데 그때마다 부쩍부쩍 나이가 드신 아버지를 보면서 같은 순댓국을 먹고 있지만 아버지는 계속 나이가 들고 계시고 나는 그 곁에 있지 못하고 뭐 이런 세월의 무상함, 상실의 어떤 애잔함 뭐 이런 것들을 좀 터놓을 수 있었다면은 아마 심사위원들도 그렇고 또 시청자들도 더 마음이 깊은 곳이 아마 울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하성 셰프도 나약하면 안 된다, 취약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못다 풀어놨던 점이 저도 좀 아쉽긴 했어요. 근데 그래서 아마 프렌치 파파 같은 출연자분들이 안아주고 싶어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에다가 또 이하성 셰프는 어쨌든 파인다이닝? 그러니까 쉽게 말해 되게 비싼 음식을 하는 분이죠. 그리고 어쨌든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었고 그래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서적인 취약함을 드러내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성공서사로 가기가 쉬운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막 구르고 해외에서 힘들었지만 어쨌든 지금 나 이제 독립을 앞두고 있고 유명한 미쉐린 몇 스타짜리 레스토랑에서 일을 해왔고 이렇게 요리를 잘한다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떤 마음을 건드리긴 좀 어렵다는 거죠. 영감을 줄 수는 있겠지만 반면에 최강록 셰프는 어땠나요? 시작부터 그는 내려놓고 시작합니다. 뭐를 내려놓냐면 페르소나를 내려놓아요. 막 조림핑, 연쇄 조림마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최강록 셰프는 조림으로 유명한 사람이고 이번 경연에서도 조림 요리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이거 다 졸여버렸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조림으로 이제 유명한 상황이 있었지만 사실 조림을 잘하는 척을 해왔었는데
이 마지막 나를 위한 요리에서만큼은 척하고 싶지 않다. 조림 인간입니다. 네. 그 컴페티션을 한번 우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조림 음식을 많이 해서 조림 인간, 연쇄 조림마, 조림핑 그런 별명들을 얻어가면서 조림을 잘 못하지만 조림을 잘하는 척했습니다. 그 척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인생이 좀 있었습니다. 나를 위한 요리에서까지 조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저한테 좀 그 위로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최강록 셰프는 조림 요리가 아니라 뜨끈한 국물 요리를 만들어요. 정말 본인을 위한. 뭐 화려하거나 막 본인의 최종 비기가 들어간 그런 음식이 아니라 뭔가 주방에서 일하면서 뭔가 남은 재료를 활용한 것 같기도 하고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이제 고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통일성이나 일관성이나 어떤 완성도 면에서는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지만 아마 이하성 셰프의 음식이 더 뛰어났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강록 셰프는 정말 나를 위한 요리라는 주제에 본인을 툭 내려놓고 아주 진솔하고 담백한 한 상을 만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최강록 셰프가 페르소나를 내려놓는 순간에 어떤 거를 하신 거냐면 본인의 취약성을 오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체로 척을 많이 하고 살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거 알려드릴 때 똑똑한 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보시겠죠? 그리고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유능한 척을 하기도 하고 뭐 사람에 따라 뭐 아름다운 척을 할 수도 있고 뭐 성실한 척을 할 수도 있고 막 멋있는 척을 할 수도 있고 그 척이 굉장히 다양한데 왜 척을 할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 가면 안에 있는 민낯을 수치스러워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나의 정말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였을 때 사람들이 좋아해 줄까? 나를 인정해 줄까? 이런 게 불안하니까 우리는 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척을 안 하며 사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척한다는 거를 그냥 인정하고 아, 나 사실 조림 막 그렇게 잘하거나 막 그렇게 좋아하거나 막 그런 거 아니고 사실 척한 거예요 라는 이 고백이 저는 굉장히 진실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회의 일원으로 섞이기 위해서 하루하루 척하면서 애쓰며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로 다가갔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솔직한 나, 진솔한 나를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더 울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수치심 관련 연구자로 유명한 브레네 브라운 박사가 있는데요. 그 테드에서 취약성 관련 강의를 한 게 굉장히 유명한 또 분이죠. 거기서 이런 말을 해요. 그 취약함을 드러낸다는 거는 굉장히 용기이고 우리는 취약함을 드러냈을 때 비로소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을 막 두껍게 쓴 채로 만나봤자 그게 진실한 대면이긴 쉽지 않잖아요. 오히려 나 사실 요새 이런 게 되게 힘들어. 나 사실 이런 상처가 있어. 이런 아픔이 있어. 나 이런 어둠이 있어. 를 탁 내놓았을 때 우리가 진실로 상대방을 만나게 되고 부쩍 가까워지고 대면하게 된 것 같은 느낌 아마 받으신 적 다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것처럼 이 취약함이라는 것은 연결되게 만드는 굉장한 힘이라는 거예요. 다만 이 취약함을 드러내는데 많은 용기가 필요해서 우리가 잘 못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오히려 취약하지 않은 척을 오히려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럴수록 내 어깨나 가슴에 쌓이는 돌은 더 커지고 더 큰 압박을 받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진실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니까 어떤 벽이 생기고 나는 더 외로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이 취약함을 드러내는 일이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한 작업이라는 것을 좀 알 것 같습니다. 저도 가면이 되게 두꺼운 사람이에요. 지금도. 어릴 땐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착한 애 콤플렉스가 워낙에 강했고 남들에게 괜찮아 보이고 착해 보이고 뭐 이런 것들에 되게 무게를 많이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많은 마음의 병이 이제 뒤에 막 몰려오죠. 그래서 상담받고 뭐 정신과 약도 먹고 이러면서 이제 그 가면을 조금씩 얇게 만들고 종종 이거를 완전히 떼낼 수 있도록 저도 지금도 여전히 좀 분투를 하고 있어요. 쉽지가 않지만.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서도 저의 이런 좀 어려웠던 부분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었고, 그럴 때 우리 구독자분들하고도 좀 더 진실되게 좀 닿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고요. 제가 재작년에 책을 한 권 냈었는데, 이렇게 보이는 나에 신경 쓰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눈치를 엄청 보고, 그럴수록 제 목소리가 되게 높고 착하고 상냥하기만 했었거든요. 좀 기어 들어가고. 근데 그러면서 제가 보이스 트레이닝을 열심히 하게 되었고, 지금은 예전처럼 그렇게 뭐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는 아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녹여서 책을 썼는데, 다행히 이제 독자분들의 후기를 보면 따뜻하고 좀 다정하고 좀 위로가 됐다라는 후기들이 좀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근데 이 또한 아마 제가 이런 저의 취약한 모습, 계속, 왜냐하면 가면을 쓰고 싶은 건 어쨌든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되게 가련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인정하고, 아, 그래, 나 사실 사랑받고 싶어서 더 상냥하게 사람들한테 대했고, 인정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어서 목소리 더 멋지게 내려고 했고, 막 이런 식의 자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책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이 독자들에게 좀 마음 깊은 곳을 탁 터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최강록 셰프의 그 스토리텔링에는 어떤 취약성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용기가 있었다. 그래서 그 점이 심사위원과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도 덧붙이죠. 마치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두에 대한 약간 헌사처럼, 본인은 그냥 하루하루 그냥 고되게 노동하고 밤에 너무 몸이 피곤해서 그냥 소주 한 잔 딱 마시고 잠드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운이 좋아서 이렇게 관심을 받게 되었지만 자신의 본 모습은 사실 그렇게 초라한 어떤 고된 노동을 하고 난 그냥 노동자 중에 한 명인 거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시거든요. 근데 이 또한 어떤 척을 내려놓은 거죠. 뭔가 겉으로 보여지는 뭐 어떤 서바이벌 프로그램 우승자고 뭐 팬도 많고 이런 모습, 그 이면에 있는 매일 똑같은 노동을 반복하고 매일 똑같은 걸 청소를 하고 고된 몸을 이끌고 잠드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잘것없는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더 큰 감동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깡소주를 안 하면 못 잘 것 같았던 순간들, 혹은 너무 피곤한데 오히려 소주를 마셔야만 잠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겪은 사람들이 많죠. 네,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들로 우리가 이제 공명을 하게 되는 거죠. 가장 고점에 있는 내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저점에 있는 나를 보임으로써 하나로 우리가 연결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최강록 셰프의 이 고백이 너무 또 감사했던 게, 이런 용기가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또한 그의 고백을 들으면서 좀 위로가 되는 부분도 있었고, 저도 이제 이 소재로 좀 더 내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소주 빨두의 힘을 빌려도 괜찮으니 되게 의미 있는 누군가와 함께 이렇게 취약성을 드러내는, 페르소나를 내려놓고 민낯을 드러내는 그런 소통의 시간, 따뜻한 시간 보내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상대가 없어도 나 혼자서라도 뜨끈한 국물 요리와 함께 나를 위로해줄 반주, 뭐 음악, 영화 이런 것들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가 취약한 나, 나약한 나를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저는 충분히 그런 위로의 시간을 혼자서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이하성 셰프와 최강록 셰프의 스토리텔링에 대한 어떤 분석으로 열긴 했지만, 사실 뭐 스토리텔링도 비법도 많고 스킬도 많겠지만, 저는 이런
진정성을 이길 수 있는 스킬은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약성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여러분의 이야기가 정말 큰 소구력을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되게 궁금해지네요. 네, 지금까지 다이의 소리숲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